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어느덧 10월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긴 연휴 끝나고 올해가 100일도 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정말 빠르죠.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만든 책 하나와 제가 아주 아끼는 책 하나를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그게 어떤 책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두 권입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편집한 책인데요. 정지돈 작가님 신작 산문집이고 제목은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 이라는 약간 무슨 뜻이지? 알쏭달쏭한 제목의 산문집 하나와 또 엮어서 소개해드릴 책 박상미 작가님의 나의 사적인 도시. 이 책은 난다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내고 있는 걸어본다 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 지역을 말 그대로 저자가 걸으면서 기록한 것들을 시리즈로 내고 있고 이 책은 뉴욕 편이에요. 이 정지돈 작가님 신작 산문이 약간 모호한 듯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한 제목인지라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이제 부제를 보시면 더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서울과 파리를 걸으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두 권의 약간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걷는다는 행위가 이 지필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은 뉴욕, 이 책은 서울과 파리라는 어떤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공통점인데요. 이런 어떤 컨셉에 비슷한 점이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제 읽으면 내 뇌가 즐거워하는 책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네, 정지돈 작가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3년에 문학과 사회로 등단을 했고 몇 권의 소설집과 장편과 산문을 펴냈어요. 산문 중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시화산책이라는 책 있죠. 그 책이 나온 시리즈 중에 영화와 시를 담당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시 다음이 이제 시화산책이었던 건데 그 영화와 시도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산문이에요.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 그런 이제 산문집도 낸 작가입니다. 건축이냐 혁명이냐라는 단편으로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기도 했고 또 창백한 말이라는 단편으로 문진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문학 출판계나 문단이나 그런 데서만 관심을 받은 작가가 아니고 2018년에는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한국관 작가로 참여를 하기도 했어요. 워낙에 지금도 그렇지만 문예지뿐만 아니라 되게 다방면의 문화예술계 전방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글도 열심히 쓰고 있는 분이어서 그런 점이 좀 독특한 행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영상원에서 금정현 작가님이랑 칼럼 연재하고 있는 게 있고 공간이라는 건축 잡지에서 칼럼 연재하는 것도 있고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그런 활동 범위가 이제 이 작가에게 어떤 레퍼런스가 되어서 작품에도 소설에도 산문에도 다 이제 고스란히 잘 드러납니다. 정지돈 작가님 작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소설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것이나 어떤 그 소설을 읽는 독자로서 가지는 문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읽었을 때 다소 낯선 느낌이 드는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소설이건 산문이건 어쨌건 작가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장르 그 매체에 대한 고민을 좀 늘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소설다운 게 뭔가, 산문다운 게 뭔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것과 그렇게 틀 지워진 것에서 좀 벗어난 방식으로 쓰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읽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선 느낌도 들 텐데요. 근데 그 자체가 또 굉장히 큰 매력이라서 한 번 읽으면 그래서 그 매력을 일단 느끼면 그 이후로도 계속 더 읽고 싶어지는 따라 읽고 싶어지는 작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그랬던 이제 독자 중에 하나고 소설도 좋아하고 산문도 좋아하고 했는데 저는 산문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지돈 작가님하고 만나서 같이 산문집을 내보자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게 찾아봤더니 2018년 3월의 일이더라고요. 그때는 소설가 구보씨 일일에 21세기 에세이판을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제가 그 구보씨의 일일을 너무 인상 깊게 읽은 그 교과서에서 여러분도 보셔서 어렴풋이 기억하실 텐데 그랬던 작품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서울을 걸으면서
어떤 이런 건축이나 문학, 영화, 예술 전반에 관심이 많은 작가가 21세기의 서울을 걸으면서 어떤 것들을 보고 느낄지 그것을 담으려고 했는데 작가님이 중간에 파리에서 잠깐 체류를 할 기회가 생겨서 서울과 파리로 조금 영역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에세이를 주간문학동네라는 그 문학동네 웹진에 론칭할 때부터 한동안 연재를 했었고요. 이제 그 연재했던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이 이제 엮여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연재했던 글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재를 다 따라 읽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책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미공개 원고도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뭐 다른 잡지에 발표했던 정지돈 작가님 산문 중에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산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책에 수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작가님도 그러고 보니까 또 요런 글도 있네요 하면서 주간문학동네에 연재했던 글 말고 이제 비슷한 주제의 다른 매체에 연재했던 글들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꼭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소설가가 서울과 파리를 걸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좀 낭만적인 분위기? 게다가 파리잖아요. 그래서 그 낭만화가 좀 극대화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그렇게 산책자로서 걷는 그 이미지의 낭만적인 레이어를 되게 금방 벗겨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일종의 여행기, 작가의 여행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레이어도 어떤 지점에서 확 벗겨내는 글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 산문이 지금 23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꼭지 한 꼭지의 분량이 다른 작가들이 쓴 산문들에 비해서 좀 긴 편이에요. 보통 산문집을 엮을 때 작가분들이 뭐 여러 매체에 뭐 오랜 기간 동안 연재하거나 아니면 발표했던 산문들을 좀 정산하는 느낌으로 다 모아서 이 작가가 특히나 이제 천착한 주제들을 컨셉팅해서 부를 나누어서 그렇게 엮어가지고 출간하는 게 일반적이고, 제가 예전에 신보선 시인의 에세이 편집했을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산문집을 엮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게 왜냐면은 작가들이 특정 매체에 아주 오랫동안 좀 긴 분량으로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쓸 만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그게 산문일 때는 더 그런데요. 여러분도 뭐 산문 연재를 이렇게 긴 호흡으로 길게 보신 기억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보통 매체에서 뭐 10매, 원고지 10매에서 15매 정도로 부탁을 하고 그렇게 조금 짤막한 호흡으로 압축적인 내용들을 연재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어떤 일화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감상을 덧붙이는 단상 위주의 산문들을 많이 연재를 하고, 그런 것이 조금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 처음에 한 꼭지가 굉장히 기네 라고 느끼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작업하면서 그 좀 긴 호흡의 산문의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외국 에세이 중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최근에 인기가 많은 캐롤라인 랩도 그렇고, 뭐 리베카 솔릿 같은 좋은 산문을 쓰는 외국 논픽션 작가들의 그 책을 보면 꼭지의 분량이 좀 길고,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책 한 권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산문 보기가 사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 주간문학동네라는 웹진에서 연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렇게 긴 호흡으로 작가가 쓰는 것이 가능했고, 그렇게 쓰여진 글들을 묶으면서 제가 느낀 만족감이 굉장히 컸어서 앞으로 이런 작업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의 야심의 시작이 된 책입니다. 연재할 때도 2주에 한 번씩 원고를 받았었는데 그날 그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그 주에 아마 가장 많이 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이 들어오는 걸 엄청 막 기대하고 읽으면서 와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잘 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부분 읽어드리면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맨 첫 번째 꼭지가 말이 되는 도시라는 꼭지인데,
시작하는 꼭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걷기, 산책, 이것의 탈낭만화가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좀 발췌독을 해보면 이래요. 20대 초반 서울에 올라온 지 몇 년 안 된 대학생이었던 나는 같은 처지의 친구와 청담동에 놀러 가기로 했다. 전시도 보고 옷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는 지하철에서 내려 청담동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동네에 사람이 없었다. 주말인데 한적하네. 좋네. 사실 건물 사이 간격이나 도로의 폭 등이 넓어서 걷기 피곤했지만 쾌적한 분위기 탓인지 괜찮았다. 이상한 건 그 이후였다.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었다. 그야말로 사람이 바글바글. 사람 많네? 우리는 나와서 다른 카페로 갔다. 그런데 그 카페에도 사람이 가득했다. 이상하다. 길에는 사람이 없는데 카페 안에는 어떻게 사람이 많지? 지방 출신의 청년들은 옷도 사지 못하고 의문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갔다. 걷는다는 것이 권력이 없고 지위가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리베카 솔릿의 말이다. 걷는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동시에 쾌적한 곳을 평일 낮에 걷는다는 것은 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다시 리베카 솔릿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들이 안 걷게 된 것은 걸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걸을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걷는 행위는 빈곤한 동시에 부유하다. 발렛 파킹 서비스는 길을 걷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준다. 솔릿은 이를 일상의 유체 이탈이라고 부른다. 운전자 도시란 엄밀한 의미에서 도시라기보다 사적 실내 공간들 사이를 왕복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역기능적 교외일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나는 발렛 파킹이 뭔지도 몰랐다. 지금은 아는 데다 해보기까지 했으니 계급 상승인가? 유체 이탈러인가? 차가 있으면 어디 가기 전에 주차부터 걱정된다. 지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은 왜 그렇게 덥고 음습한지, 발렛 파킹이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서울의 불쾌하고 못생긴 것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니. 그리고 조금 뒷부분을 더 발췌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자가 소유차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너무 해악이 크지 않나? 그러나 지인은 자차를 소유한 이후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그는 부모와 한 집에 살며 1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했는데 차를 산 이후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졌다고 했다. 쩍벌남들에 치여 버스와 1호선을 갈아타야 했던 출퇴근 시간은 그에게 지옥이었다. 그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자동차는 자기만의 방인 것이다. 자동차 위주의 도시계획은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타이프라이터가 남성 지식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의외의 해방을 안긴 것처럼 자동차 역시 그렇다. 야밤에 도시를 걷고 아무렇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시형 플라네르는 남성들이나 가능한 것이다. 이 꼭지 뒷부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언어처럼 도시 역시 배우지 않으면 감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내가 사는 곳은 상수인데 처음 살게 됐을 때 합정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지하철을 타는 것과 도보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같은데도 그 사실을 몰랐다. 요즘 매일 산책을 가는 한강변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한강을 걸어서 갈 수 있는지도 몰랐다. 언어를 배우고 나면 반어, 아이러니, 유머, 농담, 현학적인 표현부터 줄임말까지 모든 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도시를 가로지르고 표류하고 발견하고 점거하고 걷기 위해서는 도시를 배워야 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발화, 보행해야만 한다. 다만 세르토의 말과 달리 자동차는 발화를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발화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자전거 역시 그렇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발화가 서로를 차단하거나 심지어는 경멸한다는 데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안기면 되나?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을 만들면 되나? 광화문 광장에 도로를 없애면 되나? 발화의 교차와 변환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 발화 행위를 통해 매 순간 새롭게 발명되는 도시 풍경을 만드는 것. 그런데 이런 도시가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도시 산책기입니다. 서울의 어딘가를 걸으면서 쓴 내용으로 책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파리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파리를 걸으며 생각한 것들 가운데 한 꼭지를 읽어볼게요. 내가 파리에 가게 된 건 파라리, 이상우 덕분 또는 탓이다.
플라네르의 기원을 탐색하고 재발명하는 여정은 사실 파리에 안 가도 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내가 쓴 대부분의 글이 그렇듯 나는 어딘가에 가지 않았을 때 그곳에 대해 더 잘 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설가다운 재주라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발로 뛰는 경험이라는 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경험은 상상력을 제한한다. 노문학자인 김수환 선생은 내게 여행이나 실제 경험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진짜로 중요하고 흥미로운 건 이상으로 상정한 1세계의 실제 현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유토피아에 실제로 작용했던 저곳의 상상계이기 때문이에요. 동시대가 흥미롭지 않은 건 모든 게 개방되고 평평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또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여행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세상. 그리고 그걸 산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그런 면에서 지돈 씨는 실제 경험이 아닌 텍스트를 모종의 현실로 치환해서 그 격차를 극화하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식의 이야기였는데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바로 그것이었지만 동시에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걸까? 경험을 하면 오히려 얄팍해지는 역설이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뭔가를 겪고 나면 자신이 그걸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군다. 파리를 일주일 여행한 사람보다 석 달 체류하고 온 사람이 더 잘 알고 석 달 체류한 사람보다 유학한 사람이 더 잘 알며 박사과정을 마치고 온 사람보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더 잘 안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현 씨가 나보다 서울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경험이냐는 것, 어떤 서울이냐는 것이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경험은 백해무익하다. 해외여행은 경험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것 같다. 프라하? 별로야. 관광객들만 바글바글해. 베를린? 이제 끝물이지. 미술관도 루브르나 테이트 모던 같은 곳은 경험의 축에도 못 낀다. 현지인들이 가는 곳, 심지어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외지인과 현지인이 모두 잘 모르는 곳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여행의 역설이다. 평평해진 세계에서 진정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할 때 발생하는 역설. 그러므로 우리에겐 두 가지 역설이 있다. 경험의 역설, 여행의 역설. 진정한 여행의 다리는 이 두 가지 역설을 모두 뛰어넘는 또는 개의치 않으면서 통과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플라네르처럼 본인이 역설 그 자체이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행기를 기대하면 그 내용은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방금 읽어드렸듯이 다양한 레퍼런스들, 건축, 문학, 철학, 예술 전반에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곳곳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하고 싶고 또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읽고 싶다 하는 분들께 훨씬 더 풍성한 책으로 다가갈 만한 책이에요. 책 자체는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꼭지가 제법 호흡이 길고 그 안에 굉장히 밀도 높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잘 모르는 용어나 이름들이나 작품들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은 정말 좀 느릿느릿하게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도 이제 그렇게 읽으시길 바라는 것과 그리고 호흡이 긴 산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냥 에세이를 읽는다 할 때 그 속도감보다 느리게 천천히 나누어서 읽기를 권해드려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읽고 또 내가 몰랐는데 이런 재밌는 세계가 있었네 하면서 그런 세계를 나름대로 리스트업 해가면서 읽다 보면은 이 다음에 읽고 싶어지는 책, 보고 싶어지는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지한 톤의 문장이 기본이긴 하지만 정지돈 작가님 산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중간중간 정말 빵빵 터지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어떤 자조 섞인 위트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위트 있는 에피소드 중간중간에 본인이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동료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지금도 금정현 작가나 이상우 작가가 나왔고 중간중간 오한기 작가나 박솔매 작가처럼 진짜 자신이 친한 인물들이 실명으로 등장을 해서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 이제 변용된 캐릭터가 된 부분이 있을 테죠. 그리고 어느 부분 또 실화가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섞여서 그분들과의 에피소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부분. 이게 참 발췌독을 하면 그 맛이 안 살아서 아쉽네요. 읽다 보면은 정말 산책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목가적인 풍경을 보고 그것을 음미하는 산책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어딘가 산책하실 때, 혼자 특히 산책할 때 머릿속에 되게 다양한 상념들이 두서없이 떠오르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서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해야 되는 것들에 고민이 막 쌓여 있을 때 산책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차를 몰고 어디 도로를 달리거나 그럴 때랑은 다르게 아무 데로나 갈 수 있고, 후진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춰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글쓰기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 나의 사적인 도시. 박상미 작가님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가이자 번역가예요. 그래서 번역가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국의 준파라일이나 제임스 설터를 소개해서 번역서를 내셨고, 또 사토리얼리스트나 킴포크 그런 잡지를 번역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뉴요커나 취향 같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대학까지 한국에 계시고 대학 졸업 이후에 뉴욕으로 건너가서 이제 뉴욕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이자 뭐 큐레이터이자 작가이자 한 분이에요. 이 책은 방금 보여드린 책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졌는데요. 박상미 작가님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 정리를 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블로그를 저도 너무 좋아해서 즐겨찾기 해두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봤던 글인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어떤 사적인 블로그 같은 브런치 같은 공간에 글을 쓰는 게 개인적인 기록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뭐 출판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기획하에 블로그를 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훨씬 사적인 느낌의 기록장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이 글을 누군가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책으로 나중에 엮이겠지 이런 애초에 생각을 하고 쓰신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로그라는 것이 약간 일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어떤 나의 인사이트나 감상이나 기억하고 싶었던 것들을 남겨두는 기록장에 가까워서 그런 그 순간, 그 즉각적인 순간에 쓴 그런 글이 주는 약간은 날것이면서 아주 생생한 느낌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뒤에 이광호 평론가가 쓴 긴 추천사 가운데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예술가의 일기는 완료된 이야기이기보다는 현재를 진행형으로 기입하려는 언어이다. 뉴욕의 모든 미적 순간들은 즉각적으로 글쓰기의 진료가 된다. 뉴욕이라는 공간이, 그 도시가 너무나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나의 사적인 도시라는 이 제목이 저는 너무 좋은데, 자신의 사적인 필터로 거쳐서 기록했다는 것이 정말 제목에서도 보이고 글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뉴욕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의 눈 같은 어떤 안목, 감시관으로 나도 뉴욕을 보고 싶다, 혹은 나만의 도시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선 정지돈 작가님 책도 그랬지만 이 책도 읽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리스트업을 한 어떤 예술가나 작품이 굉장히 많았고, 이 책이 사실 나온 지 좀 됐어요. 2015년에 나왔어서 그 사이에 제가 이분의 블로그를 읽고 실제 책으로 읽고 하고 그 사이에 저의 어떤 취향의 일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도판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회화나 패션이나 조각이나 아니면은 뭐 설치 예술 같은 그런 이미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전혀 몰랐던 세계를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분명히 내 마음에 와닿는 작품들이 있을 건데, 이 그림이 너무 또 마음에 남아서 한동안 저의 PC 배경화면이기도 했는데, 리크 트위만이라는 화가거든요. 이런 화가도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이렇게 어떤 취향이 분명하고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글이 엄청 화려할 거다라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지 않고 문장이 너무 우아해요. 문장이 정말 우아해서 이 문장을 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 작가라면 이런 문장으로, 이런 감시관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작가님이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나에게 뉴욕이라는 꼭지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쓴 책에서 원하는 것은 결국 뉴욕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의 처음부터 나에게 뉴욕이란 도시는 중요했다. 내가 태어난 도시가 아니라 내가 살기로 선택한 도시. 뉴욕은 나라는 개인에게 매우 사적인 은유였다. 내가 자라나며 불만을 품었던 중산층적 가치들의 전복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안정과 위생과 효율보다 도전과 거침과 우회가 인정되는 곳. 불가능하게 치솟은 빌딩들처럼 위대함이 꿈꾸어지고 시도되는 장소로서의 은유. 뉴욕은 내 삶의 변명들을 뭔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 가는 데 필요한 나만의 내면적 장치였다. 생각해보면 나는 뉴요커로 뉴욕의 언어를 배웠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무슨 기사인지 종잡을 수 없었지만 친구가 권해 얼결에 구독했고 다른 뉴요커들처럼 그렇게 지하철이나 거리의 구석에서 잡지를 길게 반으로 접어 읽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나도 남들처럼 이번에 누구누구가 쓴 그 기사 읽었어? 따위로 시작하는 대화에 낄 수 있게 되었다. 솔 스타인버그는 내가 글과 말을 배운 뉴요커의 사파가요 아티스트이다. 그도 나처럼 그의 지도에선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서 뉴욕으로 왔다. 만나면 아마 할 얘기도 많을 것이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책을 쓰든 뭘 쓰든 자기중심적으로 뉴욕을 느끼고 살라고. 모든 것의 시작은 지독하게 사적인 거라고. 여기서 제목인 나의 사적인 도시가 나온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네, 이런 책이에요. 역시 읽다 보면은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책.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더 넓히고 싶은 책. 지적인 호기심이든 허영이든 그런 곳을 마구마구 자극해서 그래서 내 취향의 폭을 넓히고 싶은 욕망을 막 끓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여드렸고 두 권 다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다양한 쓸모가 있는 매체이잖아요. 뭐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아주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적인 자극을 주는 책들이 분명히 있고 그 책들의 쓸모가 또 있죠. 얼마나 간편해요. 만 얼마를 지불하고 이 사람들이 쌓아온 것을 내가 엿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내 세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넓혀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것이 책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10월엔 이 책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